우리가 국어과 교육과정 총론 및 국어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표현과 이해 기능 또는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을 가르쳐 국어교육학, 국어교육학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국어교육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 사용 기능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다음 표현과 이해 기능이라고도 하죠. 이 영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법 교육, 그 다음 문학 교육을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사용 기능과 관련된 교육, 문법 교육, 문학 교육 영역을 합쳐서 우린 국어교육학이라 하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국어교육학이 출제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언어 사용 기능 영역, 즉 표현과 이해 기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국어교육학은 뭐냐? 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과 관련해서 현재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이런 이런 교육 연구가 계속 쌓여서 거기에서 이제 유의미한 것들을 모아서 만드는 게 국어과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국어과 교육과정은 성격과 목표와 내용과 교사학습 방법, 평가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쪽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것과 관련된 교육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교육학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되겠죠. 교육과정은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국어과 교육과정 몇십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격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뭐 나와 있나요? 목표 나와 있고, 그 다음 내용, 방법, 교사학습 방법,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교육과정은 그 다음 이제 해설이 있죠. 이 해설이라 해봤자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걸 공부한다면 사실 하루 이틀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육과정 해설서를 반년 동안 공부하라고 있다. 우리 과의 교수님이요, 교육과정 해설 10번 보면요 합격한다 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쪼호다라고 하죠. 교육과정 해설서 10번 보면 합격한다고요? 그럼 개소리가 어디 있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참 무책임한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육과정 해설서 100번이 아니라 1000만 번을 보더라도 여러분도 합격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교육과정 이 얇은 것에 해설 조금 더 붙어있으면 이 정도 두께란 말이에요. 이 정도 두께도 안 되죠. 근데 그걸 열심히 본다 해서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교재냐 좋지 않은 교재냐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되게 게으른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원 강사들이 보라는 것만 봐요. 이게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 많고요. 자, 이 책을 펼쳐놓고요. 기출문제 딱 펼쳐놓고 이 책을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 답을요, 이 책에서 찾아보세요. 출제된 관점이나 답이나 그게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책이 아니에요. 물론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책이라 할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은 이 시험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언어 사용 기능 영역 출제된 기출문제 쭉 펼쳐놓고 교육과정 해설서 펼쳐놓고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답 찾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해설 가지고 무슨 시험 본다는 겁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되냐? 아니, 도움되죠. 도움되는데 실질이라는 용어를 써요. 실질적으로 10에서 20% 정도가 도움된다고 봅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한 10%,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용어 이런 것들이 한 10%, 그래서 최대 잡으면 20%. 그럼 여러분들 교육과정 해설서만 보고 한 10%에서 20%만 답 쓰실 거예요. 그리고 10%는요, 기본적으로 그 용어, 여러분들이 이걸 10%는 그 시험 범위, 출제 범위, 그 다음 출제 관점을 잡는 데 활용한 10%지, 그러니까 20%에서 10% 빼면 10%밖에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10%나 되나? 그렇다면 국어과 교육과정은 볼 필요가 없냐? 아니요. 있다 했잖아. 10에서 20%는 도움돼요. 나머지는 국어교육학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교육
이론이죠. 쉽게 말해서 고교육론. 고교육론 그러면 교육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과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격을 공부할 때는 자, 당연히 국어과 교육 과정의 성격을 공부하겠죠. 그리고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과정 중심이라는 게 뭐냐. 또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항상 단 한 해를 제외하고 계속 매년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계적이에요. 이거 내년에 또 나와요. 그 다음 또 뭐라 하죠? 이거 내년에 또 나와요. 그런데 틀려요. 자, 표현현상과 이해현상과 관련된 원리. 근데 이게 서다평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출제 안 되다가 최근에 다시 출제됐죠. 그쵸?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출제가 됐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항상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표를 공부하면,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게 뭡니까? 이거죠. 인지적 교육 내용과 정의적 교육 내용, 인지적 교육 내용과 정의적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국어과 내용은, 자, 뭐 문법 같은 경우 뭐 무슨 심동적 뭐 내용이니 뭐 이런 것까지도 예전에 뭐 설명을 하던데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인지적 교육 내용과 정의적 교육 내용과까지 관련해서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자, 국어교육학은요, 여러분들 문제를 딱 보면 수학교육과들은요 과정을 제대로 제시 못하면 답 쓰나만 하잖아요.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영어 교육학 문제를 보면서 저 진짜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 너무 쉬워요. 국어 교육학이나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영어 교육학 문제는 누워서 떡을 먹는 것처럼 쉽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영어로 쓰시오라는 조건 때문에. 체육교육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국어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아주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면 체육교육학 진짜 쉬울 거예요. 여러분 체육 내용학은 몰라도 교육학은 국어교육학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답을 쓸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국어교육학은 말이죠. 예전 문제하고 요즘 문제가 이제 많이 다르는데 발문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주어져 있고 조건 주어져 있죠. 자, 아까 말한 대로 영어과 같은 경우도 영어 제대로 못 쓰면 답 못 써요. 수학과 과정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꽝이죠. 그런데 우리 국어과는요, 알든 모르든 써요. 맞든 틀리든 간에 써요. 싹 써요. 이게 참 장점과 단점일 수 있는데 자기를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문제점을 인식 못하게 만드는, 혹시나 하고 기다리는데 역시나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역시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서 문제가 되냐면 뭐 자료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분석하는 능력, 그다음 답안 쓰는 능력이 필요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그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뭐 우리 언어 사용 기능 영역뿐만 아니라 고전도 마찬가지예요. 강호가도와 그 다음에 자연 친화, 무라, 일체, 은거, 은일 이런 용어들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어교육학도 마찬가지, 언어 사용 기능 영역도 마찬가지 뭐냐면 이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의적 영역. 예전에는 이것만 가르쳤어요. 뭐 가르쳤죠? 자, 동기, 흥미, 습관, 가치, 태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작문 효용감, 즉 효능감, 즉 쓰기 효능감, 그 다음에 뭐죠? 자아 몰입, 독서 자의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읽기 효능감, 뭐 독서 효능감, 쓰기 효능감, 작문 효능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이게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할 때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목표를 분명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건, 자, 이것. 자,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뭐가 있나요?
세 번째 내용. 내용은 도대체 뭘 우리가 공부할까요? 내용은요,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죠? 성취기준이죠? 중학교 1, 3학년 하나만 이제 예로 들어 있는데, 자, 이것까지 다룰 거예요. 성취기준, 학년군별 성취기준, 듣기 말하기 화법, 중학교 1학년 3학년. 듣기 말하기는 의미공유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는데 대화를 나눈다. 자, 2015년도 출제됐고요. 2002년도 출제됐어. 오이씨, 별거 옛날에 나온 이론 아니야? 이거 공감적 듣기? 그쵸. 7차 때부터 나왔으니까. 7차 때 분석적 듣기, 대화적 듣기, 공감적 듣기 나왔는데, 그 다음 7차 개정 때, 자, 둘 퇴출되고 공감적 듣기만 살아남았고, 지금 2015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예전 이론이니까 앞으로 얘 중시 안 될,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얘 또 나와요. 뭐, 당연히 내년에 나온다. 이건 아니겠지만, 다시 나와요. 중요한 것은요,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제됐다 해서 중요도가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화법교육에서 이건 뭐죠? 독서교육에서, 장문교육에서. 자, 그래서 공감적 듣기, 이거 최근에 출제됐죠?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자, 그래서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요약 정리.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에서 적극적 들어주기의 구체적인 방법, 요약 정리 아니에요. 재진술. 자, 반영하기. 그게 답안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자, 뭐죠? 이것과 관련된 학습 요소. 학습 요소는 여러분이 출제되는 포인트잖아요. 그쵸? 자,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한다.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요. 근데 면담하기가 출제된다면 어느 쪽이 가장 포인트,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지겠어요. 질문 쪽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면담하기, 질문을 읽어나가는 것. 자, 그 다음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토의하기 문제 해결인데요. 자, 얘가 교육과정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는 회의가 출제되었고, 2019년도에는 심포지엄이 출제했죠. 얘도 다시 나와요. 자, 근데 빠른 시간 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은 이런 걸 분석해 나가면서요. 이제 뭐죠?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국어교육학은요, 초짜다. 내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저는 한 4개월 정도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이 수준까지 쓸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오라, 내 선배는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100수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준을 삼으면 안 되죠. 자, 가르친 놈도 멍청한 놈일 것이고, 공부한 놈도 멍청한 놈일 겁니다. 자, 모든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요, 어떤 관점에 어떤 방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이해되는 정도도 달라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같은 책을 본다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제가 싫어하는 거. 쓰다 보면 한 1000개 이상 적혀질 건데요. 좋아하는 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이 참 안타깝죠. 제가 2년 전까지 한국외대에서 처박혀 있었어요. 그냥 프로젝트를 맡았죠. 이게 선생인지 지원인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많은 프로젝트를 맡았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맡고 마지막 맡았던 게, 자, 그 당시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삼성 멀캠에서 오픽 평가 재개발과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맡았죠. 실무를. 여러 대학의 한국교육 쪽 선생들 다 참여하고요. 여기 실무진이라는 게 말이 예뻐서 실무진이지, 하인 같아. 근데 어쨌든 건, 그러다가 이제 매일매일 한밤중까지 기획서 쓰는 게 일이었어요. 기획서 쓰고 또 회의하고, 그러다가 제가 하루에 응급실 2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온몸이 난장판이 됐는데, 그 원인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스트레스성 빵빵.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다 손을 뗐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불면증, 또 이제 불면증도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 해서 저희 집 근처 저 나무터미널 쪽에 가다 보면 정신과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불면증 약 받으러 갔는데 자기들은 절대 그런 약을 상담을 해야 된대. 원인, 뿌리를 뽑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을 제가 그래서 이제 재어보고 뭘 하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1대1인데 저는 부교감인가? 얘가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한번 긴장 자체래요. 제 사고는. 긴장이 최고도로 올라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저하고 이제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는 픽 씻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쓰레기요. 이것도 쓰레기, 이것도 쓰레기, 이것도 쓰레기예요. 자, 전혀 거기까지는 의식을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쓰레기가 좀 날아다니더라도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비전공자들이 국어를 친 겁니다. 정말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자, 그래서 이런 쪽 성격, 목표, 내용,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의 구성체계도 다루어야 되겠죠. 교과서의 구성체계는 뭐냐? 여러분들 교과서의 구성체계는 대단원, 표지, 그쵸? 대단원, 표지. 그 다음에 뭐 단원의 길잡이, 읽기 전에 뭐 읽기를 가지고 읽기 교과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제재1 학습활동, 제재2 마무리 다 출제됐어요, 여러분. 싹 출제됐죠. 안 빠지고 싹 출제됐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원임용이 1997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거의 뭐 출제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장 늦게 출제된 게 이 뒤쪽 부분이니까요. 그럼 어떤 쪽이 출제가 됐냐? 보통 기능이나 역할을 물어보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대단원의 역할이나 기능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단원의 역할이나 기능이 뭐냐? 요즘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어떤 것, 교과서 구성책에서 어떤 게 출제가 되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던가요? 아프게 만들던가요?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여러분. 특히 독서 쪽, 자, 얘는 장문 쪽, 딱 잘라서 출제된 건 아닙니다만은 학습활동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출제의 관점이 달라요. 예전 출제는요, 여러분들 아주 예전의 출제는 단어 길잡이 역할이나 기능을 3가지 이상 서술할 것, 이런 관점이 출제됐죠. 그런 식으로요, 이 학습활동을 물어보면 학습활동이 교과서를,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통해서 교과서를 학습할 때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담당하는지 서술할 것, 이런 식으로 출제돼야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출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출제 관점이면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식으로 출제가 돼야 돼요. 그런 관점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출제가 안 되죠. 학습활동 1, 2, 3, 그래서 이 학습활동이 어떤 원리가 적용됐는지 서술할 것, 이런 식이에요. 그쵸? 여기에 어떤 교수학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수학습 모형을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교수학습 모형은 한마디로 교수학습의 단계와 전략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이 활동 1이 활동 2의 앞에 선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관점의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어떤 교수학습 모형 또는 원리가 적용되느냐, 이건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학습활동의 역할, 기능, 이건 몇 가지 외워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출제되면 에라 제기랄, 한 번 출제됐으니까 몇 년 동안 출제 안 되겠네 그러겠는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계속 출제가 된다면, 계속. 그래서 이걸 출제될 때마다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 정말 많은 고민해야 돼. 우리 국어과는 어떻게든 간에 정답이든 쓰레기답이든 뭐 어떤 답이든 간에 쓰긴 쓰지만
문제는 그게 진짜 정답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죠. 무조건 다 쓴다고 답이 될 수가 없죠. 정말 많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는 거죠. 정답을. 그리고 이제 다쓰기인가요? 단원의 재구성. 자,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사실은 같은 관점이에요. 오라 쓰기에서 단원 재구성이 출제되고 독서에서 독서 읽기에서 학습활동 출제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같아요. 관점이. 이것 또한 왜 같은지를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용을 성취 기준 싹 풀고 중요한 포인트, 공부 방법, 공부해 들어가야 될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학습활동, 단원 재구성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누가 어디 박사 논문에서 이런 것 좀 썼으면 얼마 좋아. 또는 어떤 개론서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출제되는 관점이 그대로 나와 있는 이런 개론서 등이 있으면 얼마 좋아. 없어요. 어떤 책이 한두 군데 얼핏 설명은 되어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업을 처음 하는 제 입장에서도 제 입장은 어떨까요? 걱정되지. 잘 할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최대한 제가 앞에서 이끌고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가는 접근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가장 핫하죠. 여러분들 화법과 그 다음 독서, 장문은 출제되는 범위가 다르죠. 관점 범위가 달라요. 화법은 이쪽이죠. 내용에 맞춰져 있어요. 화법 내용. 그 다음에 독서와 장문은 뭐입니까? 교사학습 방법이죠. 그 다음 평가죠. 지금 서랍형 이후에 이제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화법은 내용 쪽으로. 그 다음에 독서와 장문은 교사학습 방법을 물어보나 평가를 물어봐요. 또 독서와 장문은 내용보다는 이쪽, 본질, 성격 쪽도 출제가 되죠. 기평일 경우에요. 기평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의, 즉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서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교사학습 방법과 평가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화법, 장문, 독서가요 공부하는 관점이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요. 들어가는 범위도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국어과 교육 과정의 성격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요. 지금 이 성격은요. 여러분들 가장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점점 들어가면 중요도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요. 중요도는 물론 목표에서 정의적 영역 나올 때 그 용어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중요도는 어디에 있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도는 높아져요. 실제 시험과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간 성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꼭 이랬으면 하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공부는요. 미시적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거시적인 틀에서 들어가야 돼요. 거시에서 미시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거시에서 미시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 뭔 말이냐? 수험생들 바라보면 문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거거든요. 문법은 기본적으로 의문과 형태론과 통사론, 우리 학교 문법은 원래 문법은 의문론이 들어가지 않아요. 문법에는. 그런데 우리 학교 문법의 특성 때문에 의문론도 들어가 있고 형태론도 들어가 있고 통사론도 들어가 있고 의미론도 들어가 있고 어휘론도 들어가 있고 다 짬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문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태와 통사론이죠. 어찌됐든 학교 문법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의문은 의문과 의문 변동, 의문과 의문 변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의문의 변동은 이제 뭐죠? 대치 또는 교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첨가, 축약, 탈락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잖아. 그쵸? 그런데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문법을 예로 들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연결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그냥 자, 히읗 탈락만 공부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탈락에는 어떤 게 있어? 그러면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국어 교육학, 언어 사용 기능 영역, 문학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큰 틀부터 공부하세요. 전공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보통 법 공부하는, 여기는 사법고시 행정고시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사법고시 행정고시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통 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차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책 목차부터 공부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자, 오랜 경험을 쌓으면서, 진짜 좋은 공부 방법이다.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내가 공부하는 이 행정법이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틀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발, 지엽적인 것부터 얽매이지 마시며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큰 틀에서 들어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 공부는 이해와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해와 암기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않을 것 같지만, 아니요. 결과 달라요. 어떤 인간들을 보라보면,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암기한 다음에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각이죠. 이런 친구들은요, 실전을 딱 접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실전을 접할 때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해를 하면 이해가 우선되고 암기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실전이잖아요, 실전. 실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 제한형의 조건에 맞춰서 답안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방법은 똑같은데 분명히 암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죠? 적용력이 떨어져요. 실전에서. 무슨 말인지가 되십니까? 실전에서 적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는 것 많아 보이는 것과요. 진짜 아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아는 것 많아 보이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이게 통전의 앞뒷면이라고 사람들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잘못 쓰는데, 아니요, 그런 식의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진짜 아는 것과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노량진 강사들, 비전공자애들, 저는 비전공자들 혐오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게 복수 전공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국어를 전공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 국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사범대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 교육대학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같겠지만 이런 애들이 학원 강사를 하고 있어요. 뭐 대치동 이런 데에서 쥐약. 와, 정말 가슴 푹 올라오는 거예요. 국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대학에서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복수전공도 해본 적이 없고, 교육대학원 가본 적이 없고, 이런 애들이 짜자자잔 전문가인 국어선생님으로서 탈바꿈돼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노량진의 비전공자 애들이 교육대학원 잠깐 머물렀다 해서 전공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딱 끝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한테 어느 지방대에서 조교수로 오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루 딱 고민했습니다. 하루 고민한 다음 거절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사범대 국어교육과였으면 저는 무릎 꿇고라도 받아주라고 사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 말했죠. 저는 국어교육, 문학교육 이런 게 가장 즐거워요,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대학에서, 그리고 저는 그 저교수로 가는 대신에 그냥 용인외대 가서 시간 강사로 한 6년 동안 버텼어요.
그것도 2번이나 때려쳤지만 이건 사람 할 짓 아니다. 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교양문학을 가르쳤죠. 교양문학을 가르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2번이나 때려치니까 승진시켜 주더라고요. 이제 시간 강사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교수라는 직명은 달아봤네요. 그래서 이문동 가가지고 비전임 교수여도 이문동 가가지고 이제 전공을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친 과목이 이해교육론, 국어교육론에서 이해교육론과 그 다음에 문학교육이었어요. 문학교육이 참 재밌죠. 여러분들 우리 공부를 하면서요, 그냥 시험 봐야 돼, 이렇게 공부하면요 결과 좋지 않아요. 사랑해봐요 한번. 이 언어 사용 기능 영역, 문학, 교육 이런 것들 사랑해보면요, 저는요 정말 과장하지 않고요 막 쾌감에 빠져요. 뭐 가슴이 막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쾌감에 빠지거든요. 문학교육이나 이런 거 수업할 때, 뭐 공부할 때 진짜 그 감동이 한마디로.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번 애정을 가져보세요. 애정을 가져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맹목적으로 나 이거 암기할 거야, 밑줄 그을 거야, 깜비 쓸 거야, 제발 그러지 마라. 이해부터 해라. 그리고 지금 요 들어가는 내용이 여러분들 시험에 직결돼서 출제되는 거 아니니까 더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국어교육학이라는 게 대학에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있었던 외대에서도 선생님들 자체가 국어교육학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해교육론 가르치면서 제일 미치고 환장했던 게, 아니 무슨 국어교육을 이해교육, 표현교육으로 나눠야 돼 과목을. 그래서 제 선생님에게 그랬죠. 선생님, 듣기 말하기, 아니 화법, 작문, 독서로 가르쳐야 효용성이 있지, 표현, 이해, 듣기, 표현, 말하기 따로 뜯어서 말하기는 저 선생님이 가르치고 듣기는 제가 가르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몰라서 이런 줄 알아! 그 미친 닭. 그래서 모르니까 그따위죠.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학이 아주 뛰어난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아픔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 위주로 편하게 들어가시라 했어요. 국어교육과정의 성격, 국어교육과정의 성격. 근데 국어교육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국어교육과정이라는 게, 여러분 국어교육과정이라는 건요, 교육부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적당히 너희들 이렇게 가르쳐라 해가지고 나눠준 뭐 책자냐? 아니죠. 제가 성범죄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데요, 이 성범죄자들에게 제가 검사다, 너 목 땡강 잘라버릴 거야, 너. 그래서 제가 사형을 구형하고 그 다음에 뭐죠? 판사인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타당하나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네들이 공부하는 법이 뭡니까? 형법, 형사법, 뭐 이것들을 공부하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되는 게 뭐냐? 우리 국어과 교육과정이에요, 여러분. 국어과 교육과정은 모든 것의 준거가 돼요. 교육.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국어를 가르칠 때에서 모든 것의 준거,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국어 교육과정의 개념부터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정한 프로그램 아래 교육의 전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습해야 할 목표한 내용, 그 학습을 위한 연함과 시간 배당, 그리고 교수는 가르치는 것, 자,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의 전체적인 계획 혹은 실천, 국어교육학 사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한번 쭈르륵 읽었죠.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이거 1년 후에나 다시 봐요. 제 머릿속에는 이런 내용 없어요. 제가 이걸 외울 것 같습니까? 왜 외워요? 이런 거야? 이 정도면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협의적인, 즉 좁은 의미의 국어과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단위 과정에서 있어야 될 교과 또는 교과 내용. 보통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의, 즉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협의, 즉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해당 교육 공동체에 의해 용인된 문서화된 선언이나 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학교 등의 교육 주체가 스스로의 교육적 견해 및 방향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공포한 하나의 문건이다.
해당 교육 공동체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학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배울 교육 내용과 교육 행위와 관련된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하나의 현상이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 자, 끝났습니다. 이제 이러면 끝났죠. 자, 제가 어릴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 형소법을 예로 들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대응되는 게 뭐냐? 이 교육, 자, 거기에 대응되는 것. 자, 이거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무엇을 위해서? 교육법에 의거해서 결정하고 고시한 법령이 뭐예요? 우리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가르친다면 국어 교육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을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어과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그냥 한글을 아니까 뭐 어떤 책 하나 뽑아가지고 그게 가르치는 게 국어과 교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어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법에 의거해 결정고시한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는 것. 이게 국어과 교육이란 말이에요. 각급 학교 교육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 기준, 학교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 학교 교육의 규범성과 균일성 확보한다 했죠. 그리고 이제 어느 때인가 점점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뭐 군의원, 구의원, 뭐 별별 그지 같은 의원들 막 뽑아낼 때 이 이후에 자,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도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각 교육자치단체, 즉, 교육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교육청에서, 자, 그 부산이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 뭐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재구성한 게 뭐예요?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에요. 제가 교과서 심의위원을 할 때요. 참 황당한 게, 제가 처음에 제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교과서 심의위원을 하겠다 해서 신청해서 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 연락을 받고 교과서 심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연락을 받고 교과서 심의를 맡았는데 출판이 된 교과서예요. 그것도 더 황당한 게, 원래 교과서 심의라는 건 출판되기 전에 검토위원, 심의위원, 검토위원을 거쳐서 이제 오케이 하면 출판이 되잖아요. 근데 출판이 됐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 이 교과서가. 그래서 저한테 돌고 돌아와서 저한테 심의를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과서 딱 3개를 심의했어요. 교과서 해봤자 얇아요. 되게 얇죠? 한 권을 제가 하나는 표현 및 표기, 어법, 자, 그 파트를 맡았어요. 3권을. 근데 몇 군데를 제가 수정 지시를 한 줄 아세요? 3,000개요. 이 얇은 교과서에. 이것도 검토위원, 심의위원을 통과해서 출판이 된 교과서를 다시 재심의를 했는데 3,000개. 나머지 2권은 500개 정도. 이건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집필한 교수, 검토한 교사, 이 닭대가리들, 출판이 된 교과서가, 제가 하나는 3,000권, 제가 제 집에 책꽂이 다 꽂혀져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신난다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교육감이 정말 모든 자기의 역량을 동원해서 만들고자 하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저보고 잡아주래요. 근데 교과서 심의위원으로는 이름이 안 들어간대요. 내가 왜 하냐? 근데 개인적으로 하도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정 억누르고 해줬는데 그게 이거예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재구성하는, 자, 교과서.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필자들의 문제가 좀 심각했죠. 학습 목표는 다 틀렸어요. 학습 목표 다 틀렸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그 당시 그랬어요. 이걸 내가 고쳐주면 내가 다 써주는 거 아니냐. 지금 내용까지도
다 잡고 있는데, 이 내용의 문제도 다 잡고 있는데, 학습 목표, 이건 하나하나 내가 지금 고칠 수는 없는 거고, 지필자를 다 모아놓으면, 지필자들에게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를 가르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근데 결론은요, 학습 목표, 손대지 않고 재출판됐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실력은 없는데 또 꼴에 자존심은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 고쳤어요. 자, 교과서와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학교 상황, 교실 상황 등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서 재구성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 여러분 예전 6차, 7차 교육과정이 있죠. 7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7차 때 중학교 교과서 같은데요. 2학년 1학기의 말하기 준비, 즉 계획하기잖아요. 말하기 준비가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있었어요.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효과적으로 말하게 했었어요. 우리가 인지적 단계라는 걸 고려하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뭐예요? 계획하기, 생성하기, 말할 내용, 생성하기, 말할 내용, 조정하기, 그 다음에 표현하기,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걸 고려한다면, 인지적 과정 고려하면 1학년 1학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말할 내용, 준비하기. 이게 들어있어야 되죠. 말하기 준비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어떤 학교에서는 국어교사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말하기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있는 말하기 준비는 1학년 1학기에 가르치고 1학년 1학기의 교과서에 있는 효과적으로 말하기는 2단계에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쳤어요. 이런 걸 가지고 교수 학습 수준의 교육 과정이라고 해요. 그쵸? 옛날에는 교사가 교과서 그대로 무조건 가르쳤는데 지금은 자,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재량을 많이 허용한다고 할까요? 자, 한마디로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가 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국어연산과 교육과정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 밑줄 그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수많은 국어현상이 존재해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거 우리 국어현상이에요. 그래서 외적 언어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 표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되겠고요. 국어현상. 자, 그 다음 우리는 자, 언어 활동이란 건 입에서 툭툭툭툭툭툭 뱉어내는 게 언어 활동이 아니잖아요. 자, 내용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 뭐지 이렇게 그 다음에 표현하잖아요. 한마디로 언어 활동 또는 국어 현상이란 건 이런 인지나 정의적 측면에서 사고 현상이란 말이에요. 내적 언어에 해당하는 활동. 그 다음에 결국 여러분도 우리 교육 과정을 보면 끝에 다 문화로 가죠. 사고나 의사소통의 기본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동식 공식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래서 우리 국어과 교육 과정은요. 자, 사고 현상이나 의사소통 현상이나 문화 현상이라는 이 국어 현상을 위해서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내용들을 표집해서 만든 게 우리 국어과 교육 과정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어는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학습해야 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국어과 교육 과정은. 자, 국어 현상의 관점에서 교육 과정을 바라보면 실체적 측면, 당연히 실제 현장에는 교사, 텍스트, 교재 및 교과서, 그 다음에 학습자가 있겠고, 그 다음 과정적 측면을 보면 자, 뭐죠? 목표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방법을, 평가를.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설정이나 교과 환경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옛날에는 교과 환경에 우리가 신경 썼나요?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교과 환경까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까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국어과 교육 과정부터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워밍업을 했거든요. 워밍업. 자, 그래서 우리 국어과라는 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자,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문동을 가서 전공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매 시간마다 했습니다. 아씨, 제발 질문 좀 해라, 얘들아.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질문을 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전공을 가르치면서 우리 애들에게 항상 하던 이야기예요. 질문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통해서 자, 이해를 해라. 여러분들 마찬가지가 되겠죠. 공부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요. 당연히 질문하시면 돼요.
어영부영하게 답변하지 않아요. 어영부영하게 어디 책, 워드 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따다다닥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아는 것과요,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공부하시면서. 다음 이제 우리가 워밍업은 끝났으니까 쉬는 시간을 갖고 국어교육 과정의 기능부터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